네,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객관식 첫날이니까 OT 좀 하고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네, 전 적은돈이고요. 우리 일단 최근에 세무사 1차 시험 특징을 좀 보면요. 이거 진짜 빼려다가 그냥 넣어놓은 건데, 자, 봐요. 우리 응시인원이 엄청 늘었잖아요. 진짜 엄청 늘었거든요. 작년 문제인데, 작년에 제가 이거 시험 보자마자 이거 애들 대부분 틀린다. 꽈락률 많이 나올 거다 그랬는데 다른 선생님들이 쉬운데 그랬거든요.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꽈락률이 되게 높았죠. 보시면 일단 1번에 회계 정책의 변경 말문제 나왔는데 여러분 잘 못하시니까 아마 틀리셨을 거예요. 나와 있고요. 2번 우리 자본유지 개념 나와 있거든요. 요것도 근데 사실 쉽지 않았어요. 좀 어려운 개념들이 있어서. 넘겨보시면 또 보시면 현금흐름표 있는데 요건 맞추셨어야 되는데 또 현금흐름표 제낀 분들 많잖아요. 여기까지는 겨우 했는데 이 4번 보시면 조건의 변경 문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연속 상환사채로 나왔어요. 뭐 이러면 또 학생들 멘탈 나가죠. 근데 이렇게 5개나 물어봤어요. 그러면 일단 멘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괜찮아 괜찮아 이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신중인 수권 무사채 일부 행산 나왔거든요. 요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근데 이렇게 5개를 물어봤어요. 뭐 여기서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게 됐죠. 그렇거든요. 그래요. 넘겨보시면 그래요. 6번 내재 가치로 주식 기준 보상 거래 선택하는 거 나왔었는데 내재 가치는 우리가 배웠으니까 뭐 이거는 그렇다고 치고 7번 듣도 보도 못한 고급 회계가 말 문제로 나왔어요. 신규요. 그쵸? 그럼 올해 고급 회계 열심히 해야 돼요? 아니요. 이게 나온 거죠, 뭐 그냥. 아무튼 이랬다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심유형들이 몇 개 껴있었어요. 문제 계산에 오래 걸린 것도 많았고요. 10번 보면 재고예산인데 우리가 또 재고예산만큼은 자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약간 추정하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풀면 다 풀리지가 않아요. 뭐 그렇거든요. 여기까지 해서 이미 학생들 멘탈 나가는데 11번에 처분자산 집단 나왔어요. 사실 이것도 고급회계 A거든요. 뭐 아무튼 그렇다고 칩시다. 고급회계를 안 보는 책도 있어서 저도 분류해서 빼긴 했는데 12번에 투자부동산 나왔어요. 요건 맞춰야지. 그쵸? 요건 맞춘다고 칩시다. 그리고 13번 보시면 무형자산. 이거 틀리면 희망이 없어요. 맞춰야죠. 14번 손상 맞춰야 돼. 15번 정부보조금이야.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앞쪽에 좀 어려운 게 많이 배치했어요. 좀 문제 어렵게 낼 때 앞쪽 한 1번부터 5번까지 어려운 거 한 3개만 내면 뒤에 점수가 당연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어요. 사실 그때. 16번 차액원가 자본하잖아. 우리 차액원가 자본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1번이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언제 그랬죠? 차액원가 자본화 첫 번째 연도만 풀고 두 번째 연도는 풀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연도랑 두 번째 연도를 다 물어봤어. 선 넘었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 푸는데 많이 걸린 친구들 많았어요. 그리고 17번 보시면 충당 부채 품질 보증 비용이 나왔는데 이건 좀 인정해요. 개인적으로 이거는 문제 잘 냈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신유형 맞아요. 어떻게 어떤 책에도 없었거든요. 나와 있어요. 18번 요거 맞춰야 돼. 연수합계법 자본조직출 요거 틀리면 안 되지. 우리 요거 보시면 주당이익 요거 맞춰야 되는데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20번에 중간재무 보고 이건 우리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아닌가? 자, 21번 리스 이거 맞춰야 돼요. 어렵지 않거든요. 22번 법인세 말 문제 100%못 맞추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넘겨보시면 일반 목적 제목 이제야 개념체가 나왔네. 근데 여기까지 시간 없어서 못 푼 친구들도 많아요. 24번에 보시면 뭐 나왔냐면 이익배당 우선주 나왔잖아요. 여기까지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쪽에 좀 어려운 문제가 많았고 뒤쪽에 좀 쉬운 문제가 많았는데 학생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앞쪽부터 풀다 보니까 망친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 지엽적이거나 심리형 문제가 출제됐는데 또 여러분들 또 이런 생각한다고요. 지엽적이 문제가 많이 나왔어. 심리형 많이 나왔어. 어떡하지? 최선을 이제 어려운 문제만 많이 풀어야겠다 그러는데 잘 봐봐. 제가 지금 재무에게 24문제 얘기한 것 중에서 지엽적인 문제라고 얘기한 거는 3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거 다 틀려도 다른 거 다 맞았으면 수석이에요. 그쵸? 근데 왜 자꾸 지엽적인 거 맞출 생각만 하냐고요. 지금 제가 신유형 내외 출제 비중이 30% 내외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올해 진짜 어려웠지만 신유형 4개도 안 돼요. 아무리 넓게 잡아도. 그럼 당연히 우리 뭘 맞춰야 돼요? 뒤쪽에 있는 기존에 쉽게 맞출 수 있는 부분을 맞춰야 되는데 그걸 못 맞춰서 틀린다고요. 요즘 학생들이 좀 이상한 게 이번에 세무사 1차도 그렇고 세무사 2차도 그렇고 문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야 이거 좀 커버리지 높은 책으로 해야겠다. 진짜 좀 어렵게 공부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것 때문에 1차도 2차도 떨어지는 게 아니야. 남들 다 아는 쉬운 걸 틀려서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저도 책을 읽잖아요. 많이 두껍게 만들긴 했어요.
그건 강사가 걱정할 거고 여러분들은 늘 나오던 걸 정확히 맞추는 생각을 하셔야지. 자꾸 지엽적인 거 어려운 거 맞추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전형적인 문제를 100% 맞출 수 있게 해야지 어려운 문제 맞춘다고 여러분 합격하지 않아요. 그쵸? 그 생각 꼭 갖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로 좀 전에도 봤지만 사실 이런 문제 나오면 앞쪽에 이런 특히나 세무사가 요즘에 이런 문제가 많은데 이거 봐봐요. 이런 문제 나와서 한 5개 물어보면 바로 멘탈 나가요. 우리 구할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이 신주인 수권 무사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물어보면 바로 멘탈이 나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하는 얘기지만 왁구로 풀 수 있는 문제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당연히 요거 보면 재무제표가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지. 이거 그냥 왁구로 풀겠다 대충 옛날 구닥다리 기출문제 보고 이렇게 내면 숫자가 나오던데 그런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객관식까지도 이게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전체 사이즈를 볼 수 있도록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왁구도 많이 제가 얘기를 하지만 재무제표 여전히 많이 그려드릴 거예요. 재무제표를 좀 많이 그려보고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 그래야 놉니다. 자, 여기까지. 두 번째로 시간 압박이 있는데 당연히 시간이 부족해요. 당연히. 이게 이런 분들 있어요. 그 당연히 회계사 공부하시던 분들이 세무사 문제 보면 문제가 쉽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진짜 잘못된 생각인 게 1분 안에 푼다는 생각을 못해서 그래요. 1분 안에 풀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24문제 나오면 다 풀기가 진짜 어려워요. 정말로. 그런 생각을 좀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난 다 풀 거야. 은근히 수석할 거야. 그래서 1번부터 쭉 푼다고요. 그래서 은근히 시간 내에 못 풀고 원가 아예 못 풀어갖고 막 울고 나오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쵸? 다 못 푼다고요. 아무리 잘해도 다 못 풀어요. 나는 다 풀어. 늘 얘기하잖아요. 저는 어차피 행정소수법 안 풀 거기 때문에 다 풀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저는 다 풀 수밖에 있지만 여러분은 안 된다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빨리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 빨리 풀 수 있을까요? 빨리 풀려면. 그쵸? 정확히 알아야 빨리 풀어요. 그래서 빨리 푼다고 계산기를 풀게, 난 계산기로만 풀겠대. 식 안 쓰고. 볼펜을 잡지 않고 그냥 계산기로 풀겠대.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학생들이 시험장 가서 말리는 이유가 뭐예요? 잠깐 문제 볼까? 시험장에서 말리는 이유가? 자, 단답식? 뭐 요거는 풀겠지만 요거라고 해보자. 내가 막 풀었어. 빨리 계산기로 풀 거야. 나는 막 해가지고 풀었어. 답이 370원쯤 나온다고요. 아, 내가 계산기 실수가 있었나 보다. 다시 쳐봐요. 그랬더니 역시 실수였어. 385원쯤 나와.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가까운 답 400원을 찍고 넘어간다고요. 진짜 이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여러분들이 계산식을 쓰고 계정명을 쓰고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빨리 풀려면 정확히 알아야 돼. 정확히. 그래서 우리 객관식 때도 뭐 할 거예요? 계산식이랑 계정명 다 써가면서 정확히 푸는 걸 볼 거예요. 문제별로 이렇게 푸는 게 가장 빠르고 문제별로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정확히 푸는 방법이야. 이런 얘기를 해볼 거지. 이걸 자 계산기 피세요. 지금 빨리 해봅시다. 이런 거 잘 안 할 거예요. 시간 조절은 언제부터 하면 돼? 진짜 빨리 푸는 시간 조절은 한 달 남았을 때부터 해도 충분해요. 그쵸? 시간 조절이라는 게 사실 제가 볼 땐 필요가 없는데 그런 생각을 좀 갖고 계셔야 돼요. 정확히 아는 게 가장 좋은 시간 압박 해결 방법이에요. 그래서 올해 문제 보시면 올해는 중급회계 원이 많이 나왔어요. 15문제, 중급회계 2 8문제, 고급회계 뭐 1문제. 뭐 초본 자산 집단까지 하면 2문제 정도 될 수 있는데 그럼 또 무슨 생각이 들어? 역시 중급회계 원만 맞추면 돼. 저는 세법도 못하는데 중급회계 원에 몰빵 칠게요 그런다고요. 그럼 어차피 뭐 2차는 떨어질 건데 저는 뭐 2차 뭐 2번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 여러분 중급회계 원이 훨씬 어려워. 문제를 보면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급회계 1에서 문제를 어렵게 내고 중급회계 2는 이런 말 그렇지만 이번에 나온 것도 보면 어느 책에도 기본서에 있는 예제 정도로 나왔어요. 중급회계 2를 안 해서 그런 거지. 그래서 뭘 열심히 하셔야 돼? 당연히 중급회계 2도 잘 하셔야 돼. 원만 하시면 안 돼. 그쵸? 당연한 얘기고. 전범위 다 고르게 하셔야 돼요. 어차피 요즘 특징이 어때? 세무사 문제가 2차 시험, 우리 2차 시험까지 붙어 합격하잖아요. 그쵸? 1차 몇 번 붙는다고 고생했다고 저기 산업관리인력공단에서 합격증을 주지 않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그 2차 시험 때 두 문제가 나오는데 한동안은 한 문제에서 중급회계 산 3개, 중급회계 하에서 3개 이렇게 나왔거든요. 6단원이 나왔는데 올해 다시 한 단원씩 나왔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1차 때 제끼면 2차 때는 100% 제껴요. 그럼 내가 제꼈는데 동차 시험장 가는데 2차에 제낀 부분, 1차에 제낀 부분이 또 나와. 그럼 어차피 유에 간다고요. 유에서 또 제꼈대.
그럼 3차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무사도 고르게 공부하셔야 돼. 제끼면 안 돼. 나중에 시험 한 달, 3주 정도 나오면 강사실 똑똑한다고 그러죠. 들어오세요. 그럼 선생님, 제가 시간이 없어 그런데 이런 거 제껴도 될까요? 그런다고요. 가만히 들어봤더니 중급회계 툴 다 제껴. 제가 그럼 야 너 만점이 40점이야 이런다고요. 나머지는 3번 찍으면 되지 않을까요? 막 이런다고요. 그럼 안 돼. 다 갈 거야. 그래서 우리가 또 중급회계 원 때만 열심히 나오고 중급회계 투 때 안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나와 있고요. 이 객관식 수업 오늘 객관식 수업 왜 보셨어요? 접으려고요? 그런 생각 전혀 없잖아요. 그죠? 객관식 수업 왜 왔어요? 우리 정확히 푸는 거 배우려고 온 거지. 빨리 푸는 야매도 가리키겠지만 빨리 푸는 야매만 풀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을 좀 갖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진짜 시간이 부족해 시험장 가면 특히 1차 시험은 더 부족해. 행정소송법 40문제를 20분에 풀어도 시간이 부족해. 당연히 그쵸? 당연히 부족하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 일단 문제를 봤을 때 풀 수 있는 문제인지 풀 수 없는 문제인지 바로 딱 떠올라야 돼.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문제 3줄밖에 안 돼. 할 수 있을 것 같아. 풀었는데 한 2분 정도 지났어. 그리고 알았어. 나는 이거 풀 능력이 안 된다는 거. 그럼 뒤에 이미 3개 틀리고 시작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객관식 때 우리 수업 다 하고 나면 아 이런 건 내가 못 풀겠구나. 이런 건 내가 풀 수 있겠구나. 문제 읽으면 바로 딱 떠올라야 돼. 그게 우리의 목표. 정확히 푸는 방법 숙지하고 그 다음에 100% 내가 보고 풀 수 있을지 없을지 100% 가릴 수 있는 능력. 그거 하려고 객관식반 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객관식반 진짜 중요해요. 그쵸? 여기까지 받고 교재인데 교재가 일단 객관식 재무회계 칠판이고요. 작년 거 쓰시면 안 되냐고 그러는데 두께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작년 걸 쓸 수가 없어요. 많이 맡겼기 때문에 올해 이건 하나 사셔야 되고 키앤드북이 있는데 키앤드북을 보셔도 되고요. 필기 노트를 보셔도 돼요. 키앤드북 사기 싫으신 분은 물론 필기 노트, 키앤드북이 있긴 있어야겠죠. 2차까지 간다면.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내용 정리랑 뭐 기준서 문구를 꼭 봐야 되면 키앤드북을 보고 이미 필기한 걸 좀 또 필기하긴 좀 그러니까 필기할 때는 필기 노트를 볼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할 거니까 살권이나 들고 다녀 미쳤나 그러지 말고 그쵸? 세 개 같이 좀 쓸 거라는 거 보시면 될 거고요. 저 여러분 이번에 작년에 7월에 시작해갖고 이번에 동차 합격한 친구 있어요. 그 여학생인데 심지어 300등대로 붙었거든요. 이번에 1차 시험 되게 잘 봤어요. 그래서 제가 엄청 좋아했었는데 학생으로 좋아했다는 거죠. 그쵸? 당연한 얘기겠죠. 그쵸? 좋아 광고할 수 있게끔 그래서 좋아했다는 거죠. 그 학생이 이번에 전화 통화했을 때 했던 게 객관식반에서 제 수업 들었을 때 객관식반에서 동차 때 풀 문제를 거의 다 풀어봤기 때문에 동차 때 재무회계 부담을 확 줄여갖고 세무회계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거든요. 저의 객관식반의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 객관식만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동차 때 재무회계 수업도 들으셔야겠지만 동차 때 재무회계를 많이 할 시간이 없어. 당연히 세무회계 많이 해요. 세법학은 요즘에 법령 위주로 나와서 뭐 인강을 듣고 그렇다고 치더라도 세무회계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요. 근데 이것까지 저도 좀 할게요. 그러면 쉽지가 않아요. 심지어 여러분 원가는 진짜 못하잖아요. 2차 때는 재무회계보다 원가가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재무회계를 동차 때 최대한 시간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객관식반에서 그 2차 강의 때 여러분들이 동차생 수준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거의 다 할 거예요. 그래서 교재를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기초 유형학이 있는데 이거 제가 2차 책에 있는 기본 문제를 잘라놓은 거거든요. 요걸로 내용 설명하면서 정리할 거고 그 다음에 기출 유형 정리 있어요. 요게 우리가 수업 시간에 풀 문제고 내가 수업 시간에 문제 다 풀어주면 좋은 분도 있겠지만 다 풀어주면 여러분 집에서 연습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랑 똑같은 유형 문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집에서 연습해 보시면 돼요. 그럼 저는 안 할게요. 해서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하시고 저희가 아시죠? 원래 단원 끝날 때마다 객관식반 퀴즈 보거든요. 퀴즈 보고 제가 이렇게 끝나고 나면 채점한 다음에 한 바퀴 쭉 돌아보면서 점수도 보고 옆에서 한숨도 쉬고 잘하면 박수도 치고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몇 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인원이 많아갖고 인쇄를 할 수가 없어서 책에 그냥 넣어놨어요. 실력 점검 퀴즈. 그래서 요건 단원 끝나고 나면 시간 재고 같이 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채점하고 제가 한번 쭉 돌아다니면서 점수 볼 거예요. 단원 끝날 때마다. 그쵸? 그럼 미리 풀어보고 100점 맞아갖고 윤도현한테 칭찬받아야겠어요. 그냥 놔둬야겠어요. 그걸 또 뭐 혼자 기분 좋겠다고 혼자 풀고 하고 다음에 1번에 3번 2번에 3번 해가지고 그거 채점해서 점수 좋아서 나한테 칭찬받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니?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풀고 오지 마시고 우리 풀 거니까 하시면 되고 이런 말 그렇지만 사람이 많아서 좀 답답하시겠지만 요 정도 인원이 다 같이 시간 재고 문제 풀면 실제로 실전에 도움이 돼요. 그렇게 할 거니까 요거는 건들지 마세요 하고요.
2차 문제 프리뷰는 뭐냐면 요 단원에서 꼭 풀어봐야 되는 2차 문제 너무 어렵지 않은 걸로 제가 차에 넣어놨어요. 아직 객관식에서는 출제가 안 됐지만 2차에 나왔던 것들 이것까지도 수업해요. 그래서 우리 수업은 요거 할 거예요. 요거는 풀 거고 시험 볼 거고 요건 여러분 연습하시고 괜찮을까요? 이렇게 진행해서 제가 진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한 진짜 1.5차 정도 수준으로 객관식반 진행하니까 우리 이거 다 하고 나면 동차반 가면 처음 보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할 거야. 그쵸? 동차 합격해야 될 거야.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문제가 2차 시험도 최근에 문제가 많이 어려워요. 올해 진짜 어렵잖아. 그쵸? 당분간은 어려울 거예요. 시험이 어려우면 이게 유예나 통차나 3차나 다 거기서 오기 때문에 오히려 시험이 어려워야 동차 합격생들이 많이 나와. 그러니까 기회니까 열심히 하시고요. 교재 구성 이렇게 하고 그래서 수업 진행은 중급회계 10번, 중급회계 2 13번, 고급회계 필요한데 저희 세무사용으로는 딱 4시간 정도만 들으면 되거든요. 왁구 위주로 얘기할 거니까 네모 왁구가 있어요. 제가 또 그거 위주로 얘기할 거기 때문에 별도로 특강 잡을 거예요. 여기까지 시간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쵸? 이미 무료로 올라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할 거니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1장 재무 중급회계에서 1장이 뭡니까? 나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재무회계위 2장 개념체계 3장이 재무제표죠? 요거는 그냥 말문제만 쭉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2월달에 말문제 특강 한번 할 거거든요. 한번 업데이트 할 때가 됐어. 지금 2년 동안 안 찍어서 그때 할 거니까 우리 수업 시간에 말문제 특강 그 1장, 2장, 3장은 안 할 거예요. 그것까지 지금 시간 쓸 필요가 없어요. 지금 말문제 특강 할 거니까 그때 보시면 되고 4시간 수업할 거고 이론 정리 당연히 합니다. 당연히 가볍게 하고 해야 다 또 까먹었을 테니까 이론 정리하고 관련 유형 정리 풀고 뭐 이렇게 할 겁니다. 진행하시면 되고 작년 대비 개정사항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내용이 바뀌고 그런 건 없으니까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카페도 있지만 열품타 관리하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어디 보자. 지금 방 3개 있거든요. 기본방 이제 기본방 끝났잖아요.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열품타가 뭔지 아시죠? 저보다 더 똑똑하시니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 몰라? 열정을 품은 타이머 어플 있잖아요. 요걸 여기 학생 이름 나왔어? 여기 빠진 거야? 요즘 학생이야? 그래, 그래요? 요거 하고 있거든요. 요거 그래서 이번에 같은 수업 듣고 같은 시험 본 친구들이 공부 얼마나 하고 있는지 좀 알면 좋잖아요. 그래서 실강이나 인강도 마찬가지고 오늘 제 카페 가서 열품타 카테고리 있어요. 잠깐 볼까요? 카페 가서 얍. 여기 보시면 열품타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서 조교 제가 지금 한 명 더 뽑아서 조교 2명이거든요. 조교가 합격해서 B&H인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걔도 있는데 조교 한 명 더 뽑아서 여기 조교한테 쪽지 주시면 방 오늘 만들어 드릴 거예요. 오늘이나 이번 주 내에 만들 거니까 뭐 관심 있으신 분들 저는 부담되는 거 싫어요. 그러신 분들 말고 같은 수업 듣는데 애들 얼마나 공부하는지 보고 싶으면 열품타에 객관식 반입니다 그러면 방 만들어서 넣어드릴 테니까 좀 같이 보시면 좀 나을 거예요. 사실 저도 제가 열품타 만들었을 때 저도 같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애들이 자꾸 깨우기를 자꾸 보내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깨우기가 와갖고 저는 안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가끔씩 조교한테 물어보거든요. 요거 연말에 공부 오래 한 사람 시상도 하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열품타도 한번 참여해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당부의 말씀. 이런 거 뭐 싫은데 다른 건 모르겠고 여러분 그냥 어떤 사람이 합격해요? 꾸준히 하는 사람? 맞아요. 그냥 존버하는 사람이 합격해요. 그냥 끝까지 나오고 끝까지 다 참여하면 합격해요. 중간에 안 나오고 그랬는데 합격하는 친구들 실강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그죠? 꾸준히 나와야 합격해. 꾸준히. 그쵸? 저는 객관식반 한 달 정도 지나면 누구누구 붙을 줄 알아요. 진짜 딱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또 사람이 많아갖고 아이씨 바로 한 번 해야지 이럴 수도 있는데 답답해 바로 그럴 수도 있는데 조금만 참아 보시면 어차피 한 달 정도 지나면 여기 몇 명 빠져요. 금방 쾌적해져요. 걱정하지 마시고 한 달 정도만 버티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버티시는 거 버티면 합격해. 그렇죠? 보면 저도 강사기 때문에 이게 훈협이랑 이게 얘기를 하거든요. 야 누구누구 붙을 것 같아. 그럼 진짜 대박. 저도 누구누구 붙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딱 그 순서대로 붙어요. 그렇죠? 진짜 그냥 꾸준히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럼 붙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까지 OT 마쳤고요. OT 너무 길었죠? 이제 수업으로 가죠. 자, 재고계산부터 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내용 정리를 좀 잠깐 해봅시다. 키핸드북 보기 전에 일단 저 보세요.
우리 세무사 시험에 재고예산 나온 거 보면 당연히 매회 나와요. 매회. 당연히 매회 나오고 어쩔 때는 보통 두 문제씩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 올해는 세 문제나 나왔지만 보통 두 문제 정도 나와요. 출제 비중이 높은 단원이니까 열심히 하셔야 되고 우리 재고예산 최근에 말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2년이나 연속으로 나와서 올해 또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뭐 하지만 중요하니까 다 정리를 해볼 거고 우리 봐봐 지금부터 얘기를 하겠지만 객관식책 이거 이렇게 두꺼운데 몇 장이에요? 몇 페이지야? 몇 페이지? 이거 675페이지거든요. 675페이지면 이 안에 문제가 몇 개 있을까요? 뭐 엄청 많이 있겠죠. 그럼 이거 시험 합격하려면 이거 몇 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시험 합격하려면 이거 몇 번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대답 예? 10번? 그러면 한 2년 공부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2년 이걸 어떻게 10번 풀어 이렇게 많은데 이거 지금 안에 거의 1000문제 있을 텐데 10번이면 만 문제인데 만 문제 풀 시간이 어딨냐고요. 나중에 진짜로 시험 전날에 뭐 할 거예요? 첫날이니까 뭐라고요? 전범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다 볼 수 있어야 돼. 시험 전날에 하루 만에. 그러면 또 그래. 아, 다 봤다. 아니잖아. 실제로 여러분 내가 그만큼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전 과목을 하루에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나중에 줄이고 줄어서 100문제로 딱 만들어야 돼. 100문제만 딱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1회도 끝나고 나면 한 500문제 남고 2회도 끝나고 나면 한 400문제 남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있죠. 문제 풀다 보면 이제 A, B, C로 나눠서 A는 뭐? C는 뭐? 자다가 일어나도 탁 치면 풀 수 있는 문제. 그건 시험장에서도 풀 수 있어요. 또 안 봐도 되겠죠? B. 한 일주일 안 보면 헷갈리는 문제. A. 진짜 개어려워. 봐도 이해도 잘 안 돼. 그런 문제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체크해놓고 뭐 비중을 늘려야 돼? B 비중을 늘려야겠죠. 그러다가 이제 시험 임박하면 뭐? A 안 보고 C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B만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를 찌러가는 거기 때문에 오늘부터 객관식 수업할 때 여러분 혼자 풀 때 표시를 해놔야 돼. 그쵸? 표시를 해놔야 돼. 그리고 또 뭐 해야 돼? 어차피 문제 유형이 있잖아요. 문제 유형이. 그럼 제가 이제 뭐 해드릴 거냐면 챕터별로 하기 전에 단원별로 어떤 주제가 있는지를 쭉 써드릴 거거든요. 그럼 뭐 나의 지적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써드리는 게 아니라 쭉 써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거 써놓고 문제 풀면서 요거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의 문제가 뭔지 요거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 중에서 내가 주로 틀리는 문제가 뭔지 그런 거 체크해놓고 그런 거 위주로 보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제 시험 임박하면 이런 속설이 있거든요. 저희 학원에서도 아니 수험계에서 책의 목차를 다 외우고 있으면 합격한대. 그 맞는 소리 같아, 틀린 소리 같아요? 맞는 소리야. 그만큼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정리를 해서 범위를 줄여 나가야 돼요. 수업을 하면서. 아시겠어? 아, 목차를 외우면 되는군요. 막 그래서 제제 막 이렇게 막 외우지 말고 앞글자. 그래서 재고예산 지금부터 볼 건데 재고예산에서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예요? 재고예산 매입이 중요하죠? 매입 다른 말로 뭐 취득원가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거. 그쵸? 요거 첫 번째로 볼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뭐 볼 겁니까? 요거까지 배우고 나서 우리 노란색으로 할게요. 재고 자산 조정 볼 거예요. 당연히 한 문제 나오니까. 근데 재고예산 조정하려면 우리 뭐 알아야 돼? 재고예산 수량 배분 알아야 되거든요. 계속기록법, 실제재고조사법 요거 정리해 볼 거예요. 제 생각에는 오늘 뭐 여기까지 하면 끝날 것 같긴 한데 재고조사는 한 두 번 해야 되니까. 세 번째로 요거 하고 나면 뭐 있어요? 그쵸? 당연히 간보손실이랑 평가손실 같이 나와서 매출원가 구하는 문제가 있죠. 그쵸? 요거 풀으셔야 돼. 요거 유형 네 번째 여기까지 하고 뭐 있어요? 저가법은 단독으로도 나오잖아. 평가 충당금이라. 저가법도 풀이해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주제가 지금 네 가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뭐 있어요? 소매제고법 있죠? 소매제고법. 그 다음 뭐 있어요? 매출 총이익률법 있죠? 그래서 6가지 주제가 있는 거죠, 사실상. 6가지. 지금부터 하나씩 배워 나갈 거예요. 괜찮을까요? 여기까지는 좋아.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내용 정리를 하나씩 좀 해보죠. 자, 가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아이고 내가 써놨네 여기. 재고자산의 정의 있는데 재고자산의 정의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재고자산 정의 뭡니까?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반가워서 안 물어볼 수가 없네. 재고자산의 정의가 뭐예요? 아 이거라고? 통상적인 영업활동의
판매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재고자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가 중요해? 통상적인 영업활동에 판매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당연히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 밑에 보시면 재고자산의 종류가 있는데 이거 얘기해야 돼? 원재료, 소모품, 제공품, 반제품, 상품, 제품? 안 나와요. 그쵸? 그래도 우리 회계원리니까 복습해볼까? 상품과 제품의 차이가 뭡니까? 상품은 사와서 파는 거, 제품은 만들어서 파는 거. 어렵지 않죠? 그럼 우리 최근에 시험에 뭐 나왔냐면 이거 한번 나온 적 있어요. 그래도 한번 기본 강의 들으신 분도 있고 여기서 심화반 들으신 분도 있으니까 원재료의 저가법 적용할 때 원재료의 저가법 특징이 뭐예요? 물어봐도 되나요? 원재료의 저가법 특징이 뭡니까? 그치? 관련된 제품이 평가손실 인식 대상이 되고 나도 평가손실 인식 대상이 돼야 원재료가 저가법을 적용할 수 있죠. 근데 최근에 우리 기출문제 보면 원재료랑 상품 나왔어. 근데 또 아무 생각 없이 상품 저가법 적용 대상이니까 얘도 저가법 적용 대상 하겠대. 돼, 안 돼? 안 돼. 제품 보는 거지 상품 보는 게 아니잖아요. 괜찮을까요? 뭐 그런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상품이랑 제품은 좀 구분하시고 원재료의 분류 이런 건 뒤에 가서 할 거니까 안 할 거예요. 그럼 넘겨봅시다. 자, 그럼 우리 여기도 나와 있지만 잠깐만 해볼게요. 우리 재고자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재고자산의 티계정을 그려볼 건데 재고자산 티계정을 보면 전년도에 다 팔지 못하고 넘어온 게 있어요. 전년도에 다 팔지 못하고 넘어온 걸 우리 뭐라고 그래? 기초재고라고 그러죠? 올해 추가로 장사하면서 사온 게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 매입이라고 그러죠? 그럼 기초랑 매입을 더해서 이거 우리 뭐라고 그래요? 맞아요. 올해 최대로 팔 수 있는 자산, 판매 가능 재고자산이라고 그러죠? 올해 최대로 팔 수 있는 재고자산? 그럼 올해 최대로 팔 수 있는 재고자산을 팔려서 비용 처리된 거랑 안 팔려서 남아있는 걸로 배분해 주는데 팔려서 비용 처리된 걸 뭐라 그래요? 매출 원가라고 그러고 아직 안 팔려서 남아있는 걸 뭐라 그래? 기말 재고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요 노란색 요 행위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판매 가능한 재고자산을 팔려서 비용 처리하자랑 안 팔려서 남아있는 걸로 배분하는 요 행위를 뭐라 그래? 내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배분이라고. 원가의 배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재고자산은 다 요 얘기만 하잖아. 요 얘기만.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잖아요.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그럼 내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요건 내가 구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전년도에서 장부가 넘어왔으니까. 이건 내가 구해줘야 안 구해줘야 돼? 구해줘야 돼. 티계정상에 매입에 들어갈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 매출 원가를 먼저 구해요? 기말재고를 먼저 구해요? 매출 원가를 먼저 구할 수가 없어. 계속 팔리기 때문에 팔 때 언제 세고 있어. 그냥 기말에 남아있는 걸 구하는 게 일반적으로 쉽다고요. 재고자산은 실질적으로 뭐 구하는 문제예요? 얘랑 요거 정확한 금액 구하는 챕터잖아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우리 일단 요거 먼저 해볼 건데 안 쓸래? 재고자산의 정의는 통상적인 영업활동의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을 말하고 재고자산의 인식기준은 어떻게 돼요? 자산의 인식기준은 뭐예요? 응?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겠죠. 재고자산은 당연히 장사하려고 사왔기 때문에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겠지. 두 번째로 돈 주고 사왔기 때문에 원가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인식기준 만족해요? 그래서 여기서 인식기준에 대한 얘기를 별로 안 해. 그럼 인식기준 만족하고 나면 뭐 해줘야 돼? 재무제표에 재고라고 기재할 수 있지. 근데 여기 금액을 쳐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금액을 쳐 넣는 행위를 뭐라 그래요? 어? 측정이라고 하죠. 측정. 화폐 단위로 기록하는 거 측정. 그럼 우리 측정을 보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처음 샀을 때 금액 기록하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최초 측정. 기말에 재무제표에 금액 기록하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후속 측정이라고 하지. 괜찮을까? 샀을 때 얼마로 기록할 건지, 기말에 얼마로 기록할 건지. 요게 요액이고 요게 요액이잖아요. 괜찮을까요? 그럼 재고자산은 최초 측정할 때 어떤 금액으로 써놔요? 어떤 금액으로 써놔요? 그쵸? 원가로 써놓죠? 원가가 뭐예요? 그쵸. 살 때 낸 돈. 살 때 낸 돈이 원가잖아요. 취득할 때 낸 돈. 취득할 때 낸 돈이기 때문에 뭐라 그래? 원가는 낸 돈이고 얘는 취득할 때 낸 돈이기 때문에 그걸 뭐라 그래? 취득 원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요 얘기 볼 거잖아요. 괜찮을까요? 여기까지는 괜찮을까? 좋아. 그래서 지금부터 취득 원가 얘기를 좀 볼 건데 그 필기 안 하게 이거 잠깐 볼까요? 필기 노트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죄송한데 그냥
어차피 필기할 거니까 봐도 되겠죠? 자, 보시면 그럼 재골산의 취득 원가를 보면 블라블라 나와 있는데, 취득 원가를 보면 매입 원가, 살 때 낸 돈, 전환 원가. 이제 알겠지? DLOH 윤희형 얘기. 그 다음에 기타 원가가 있잖아요. 팔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들어간 돈. 그럼 일단 말 문제 목적으로 보면 DL과 OH는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이거 우리 안 나와요? 말 문제 옛날에 이거 한번 나온 적 있어요. 우리 원래 정상 원가 기준으로 해야 돼요. 정상 조업도를 기준으로 해야 돼. 실제 조업도를 기준으로 해야 돼. 그래요. 그냥 하지 말 걸 그랬다. 나중에 어머니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자주 와서 원래는 배분할 때 정상 조업도를 기준으로 하는데 실제 조업도랑 정상 조업도가 비슷하면 실제치를 쓸 수 있다며. 그거 한 번 딱 재무회계에서 말문제 나왔고 그 이후에는 재무회계에서 요 얘기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것도 10년 전 얘기니까 그런 건 모르셔도 돼. 그래서 얘는 모르셔도 되고, 취득 원가 낸 돈 안에 살 때 낸 돈이랑 기타 원가가 있는데, 기타 원가가 뭐라고 했어요? 재골산이 판매 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쓴 돈을 기타 원가라고 한다고 그랬지? 그럼 기타 원가는 시험에 나오는 게 뭐밖에 없을까? 기타 원가의 가장 대표적인 예를 뭐가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특정 고객을 위해 지출한 제품 디자인 원가 있었지? 그래서 제가 기본 강의 때 뭐 얘기했어요? 아파트가 있는데 아주 고가의 아파트면 아파트 한 채마다 고객들 취향에 맞게 디자인을 다시 인테리어를 해서 고객한테 제공한대. 요 인테리어 비용이 기타 원가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타 원가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요거만 나와. 특정 고객을 위한 비제조 간접 원가 또는 제품 디자인 원가는 기타 원가라서 재골산의 취득 원가에 들어갈 수 있다. 괜찮을까?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면 안 되겠다. 지금부터는 이렇게 된 거 계산 문제 못 맞추니까 말 문제라도 맞춰야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말 문제를 나중에 뒤늦게 맞추기는 너무 어려워요.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맞춰? 제가 말 문제 생각보다 잘 맞추거든요. 제가 표시한 것들은 꼭 기억해야 돼. 그쵸?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그리고 모두 기억해야 돼. 오답 유형도 기억해야 돼. 오답 유형도 뭐라고? 특정 고객을 위한 비제조 간접 원가 또는 제품 디자인 원가는 기타 원가로 재골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요. 포함될 수 있어요. 괜찮을까? 이거 기억하시고, K&V에도 얘기가 있잖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 매입 원가 얘기를 할 건데, 매입 원가 밑에 보면서 합시다. 그래서 우리 K&V에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있잖아. 매입 원가 보시면 괜찮죠? 매입 원가 살 때 낸 돈. 그래서 제가 뭐 얘기했었어요? 옛날에 얘기 다시 하기 좀 그런데 여기 LA가 있고요. 여기 인천이 있으면 제가 여기서 트러플 사서 온다고 그랬지. 트러플을 LA에서 100달러에 구입했대. 그럼 이 100달러가 뭐가 돼? 살 때 낸 돈. 요게 뭐라고 그랬어요? 매입 가격이라고 그랬지. 그쵸? 그럼 실제로 좀 지우고 깨끗하게 얘기를 해볼까요? 여기 지금 우리 매입 원가, 취득 원가가 있고, 취득 원가의 한 종류가 매입 원가인데, 매입 원가의 첫 번째 구성 요소를 보면 매입 가격이 있다고요. 살 때 낸 돈. 이 매입 가격에서 중요한 건 제가 뭐라고 그랬나요? 여러분 기억나나요? 외상으로 사오는 경우에 1년 기간이 1년 넘는다면 반드시 모아주셔야 돼? 현재 가치 평가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야. 2차 때는 재골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재골산을 외상으로 사. 이 새끼들, 아이고, 그리고 여기 돈을 꼭 할부로 낸다고. 그래서 우리 2차 때 최근에 나왔던 문제 보면 요거 있어요. X1년, X2년이고 내가 요때 재골산을 취득했대. 그리고 돈을 100원씩 냈다는 거예요. 적절한 이자율은 10%래요. 그럼 우리 계속기록법을 가정하면 여기 뭐가 와? 매입 채무가 오고 여기 재골산이 오겠지? 상품이라고 기록해야 되는 거 나도 아는데 그냥 재골산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 재골산으로 기록될 금액 얼마입니까? 여기 재골산으로 기록될 금액 얼마? 당연히 현재가치 평가하니까 나누기 1.1 더하기 나누기 1.1에 제곱되겠죠? 그럼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173원. 173원 나와. 그리고 나서 기말에 재고자산이 팔렸대. 기말에. 그럼 여기 뭐가 오겠어요? 매출이 뜨겠지? 뭐 한 200이라고 할게요. 뭐 외상 현금으로 팔았다고 합시다. 그럼 현금 200 이렇게 오겠지? 여기까지. 재고자산 없어지겠죠? 계속기록법이니까 173원 없어질 거야. 여기 뭐옵니까? 매출원가 173원 오겠지. 자 여기까지 했어. 그리고 보통
사실 우리 시험은 1차 때는 이런 걸 안 물어보는데 2차 때는 재골사항이 나오면 무조건 물어보거든요. 여기까지 하고 나면 문제에서 X1년도에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이 얼마냐 물어보는데 당기손익에 영향이 미친 계정이 그럼 매출이랑 매출 원가에 있는 거지. 그쵸? 우리 에이스. 네.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친 계정 몇 개 있어요? 뭐야? 하나 또 뭐 있어요? 잘했어요. 이자. 그래서 이자를 깨먹는 경우가 많은데 매입 채무가 현재가치 평가했기 때문에 기말에 당연히 뭐 해줘야 돼? 매입 채무와 관련된 이자 비용도 나올 거라고. 173원에 이자율 10%대니까 이자 얼마 남아요? 17원 나오게 되겠지. 괜찮을까? 현금 얼마 나갔어요? 100원 나가게 되겠지. 그럼 여기 뭐가 오겠어요? 매입 채무. 이걸 내가 왜 다 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83원 오게 되겠지. 그래서 요렇게가 당기손익에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차 때는 나오면 매입 가격이 나오면 무조건 외상으로 사고 기간 1년 이상 되기 때문에 현재가치 평가해야 된다. 그럼 자연적으로 당기손익에 또 모두 고려해줘야 된다. 이자 비용도 고려해줘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시험은 1차 때도 물어보고 최근에 우리 문제 사이즈가 커지고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기억하셔야 돼.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좋아요. 매입 가격 얘기해봤고요. 그럼 잠깐만 볼게. 우리 현재가치를 기준서에서 뭐라고 그래? 현재가치 평가한다는 말을 기준서에서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럴까요? 현재가치 평가한다는 말을 기준서에서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표정이 제가 그게 알 필요 있나요? 그런 표정인데 현금 가격 상당액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문제에서 현재가치 평가한다고 그럴 때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지급할 대가의 공정가치를 결정한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현금 가격 상당액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괜찮을까요?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정신 없나요? 좋아요.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키 핸드북도 보면 키 핸드북이래. 필기노트 보면 필기노트에 지금 제가 필기한 게 똑같이 나와 있어요. 금액만 좀 다르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좋아요. 여러분들 많으니까 이렇게 뭐랄까 좀 걱정되네요. 자, 들어와서 보실게요. 어저께는 저녁에 밥을 먹는데 저희 아내가 물어보더라고 갑자기 오빠 카페 있다며. 나 카페 있지. 오빠 카페 회원수 몇 명이라고 그러더라고. 제가 나 한 8,040명 정도 돼 그랬더니 와 대박 덱스랑 비슷하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니 덱스는 왜 그랬더니 자기 어저께 덱스 팬카페를 가입했다는 거예요. 이런 덱스가 한 8,400명 정도 된대요. 그쵸? 근데 거기 팬카페 가입하는데 그 질문이 있대. 질문을 맞춰야지 가입할 수 있대요. 질문이 뭐였는 줄 알아요? 덱스 군번을 알아야 된대. 제가 그래서 아이한테 조용히 물어봤어. 내 군번은 아니? 그쵸? 너 혹시 그래서 아이고 그러면서 막 덱스 막 한번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저희 아내 인스타도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 저도 인스타 좀 하거든요. 둘이 인스타 친구가 아니에요. 우리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거든요. 잠 좀 깨시죠? 볼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서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매입, 할인 있지? 애누리 할인이 애누리 환출이 뭐예요? 애누리 환출이 뭐예요? 물어봐도 되죠? 그쵸? 애누리 환출이 뭐예요? 파손이나 결함으로 값을 깎아주는 걸 애누리, 파손이나 결합으로 반품하는 걸 환출이라고 그러지? 할인은 뭐예요? 대금값을 일찍 지급했더니 값을 깎아주는 거. 괜찮을까? 그럼 매입 애누리와 환출 관련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이거 빼주는 건 누구나 다 알아. 누구나 다 알아. 나온 김에 정리해보면 매출총 이익률 빼서 할 얘기를 지금 미리 해보면 자 우리 기초에 아무것도 거래가 없었다고 하자 이렇게. 기초에 아무것도 없었어. 기준 거래를 봤더니 내가 외상 매입했대. 그럼 매입 100원 매입 채무 100원 이렇게 있었다고 할게요. 전혀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여기까지 한 다음에 봤더니 올해 현금 매입액이 있었다는 거예요. 올해 애누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애누리가 한 20원 있었대. 그럼 여기 어떻게 처리해? 아니 파손으로 값을 깎아준 거니까 애누리가 있으면 매입 채무 20원 안 갚아도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여기 뭐라고 써요? 매입을 직접 가져요? 아니면 애누리 등이 나는 별도의 계정을 썼어요? 아니 애누리가 많은 거 무슨 생각이야? 내 책 샀더니 내 책에 지금 오타 겁나 많대. 그럼 쓰잖아요. 절대 사지 마세요. 오타 다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애누리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애누리라는 별도의 계정을 쓴다고. 이렇게 괜찮죠? 여기까지 하고 나서 올해 매입 채무 현금 지급한 금액이 뭐 한 50원만 있다고 할게요. 그럼 여기 얼마 나와요? 현금 매입 채무 얼마 줄어들어요? 50 이렇게 줄어들겠지?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내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요거 한번 봅시다. 매입 채무의 T 계정 한번 그려볼게요.
매입 채무의 T 계정 그리면 어떻게 돼? 기초 매입 채무가 있는데 올해 기초 아무것도 없었지? 일단 매입 채무 현금 지급액이 얼마예요? 현금 지급액이 50이죠? 그 다음에 기말 매입 채무가 얼마예요? 기말 매입 채무가 100에서 70 까였으니까 여기 얼마 남아요? 30 남겠지? 괜찮을까? 그럼 대차를 맞추면 여기가 뭐야? 이게 외상 매입액 아니야? 그럼 외상 매입액 얼마가 돼요 지금? 80이지. 그쵸? 아니 선생님 매입은 100인데요? 왜 80이야? 애누리가 빠졌잖아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럼 이렇게 지금 외상 매입액이 나왔으면 T계정상에 들어갈 매입액은 100이야 80이야? 자료를 이렇게 줄 수도 있고 문제에서 자료를 이렇게 줄 수도 있죠? 여기다 쓸까요? 자료를 매입액은요 100이고요 애누리가 20 있었어요. 이렇게 줄 수도 있어. 그럼 T계정상에 들어갈 매입액은 어떻게 되냐고요? 이렇게 줄 경우에 여기서 이걸 빼주는 게 맞지? 근데 문제 자료를 이렇게 주고 추가로 애누리가 20 있다고 줘 이렇게. 그럼 지금 T계정을 미치면 외상 매입 얼마 나와? 80 나오지? 여기서 애누리 20도 빼야 돼 안 빼야 돼? 빼면 안 돼. 이미 T계정상에 다 반영이 돼 있어요.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게 2년 전에 관세사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우리도 나중에 주말 GS 같은 데 보면 이거 문제 풀 건데 100% 틀려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또 뺀다고. 빼면 돼 안 돼? 안 돼. 자료를 이렇게 줄 때만 빼는 거지 이렇게 줄 때는 애누리 빼주면 안 돼. 할 수 있을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교재 보시면 그냥 필기노트 볼게요. 여기 보시면 매입 운임을 좀 이따 보고 애누리 매입 판출 할인 나와 있는데 당연히 매입액에서 빼겠지. 다만 자료를 어떻게? 자료를 이렇게 줄 때만 빼주는 거고 자료를 밑에처럼 이렇게 주는 경우에는 애누리가 있으면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T계정상에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괜찮을까요? 무슨 소린지. 키앤드북에도 똑같은 얘기가 쓰여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슨 말인지.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또 하나 봅시다. 최근에 요거 한번 나왔거든요. 리베이트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다른 시험에. 리베이트가 뭐예요? 물건을 너무 많이 샀더니 현금을 20원 돌려준 거야. 그럼 리베이트 회계처리를 굳이 한번 써보면 리베이트 여기다 쓸게요. 그냥 리베이트 회계처리 보면 내가 현금 100 나가면서 매입 100 잡아놨는데 기업에서 돈 너무 많이 사서 고맙다고 현금 20원 까주면서 리베이트 잡았다는 거예요. 그럼 요 회사가 요거 리베이트를 별도의 수익으로 잡았을 수도 있거든? 요렇게? 그럼 리베이트는 어떻게 처리해야 돼? 우리 재고예산 뭘로 최초 측정한다고 그랬어요? 원가로 측정한다며. 원가가 뭔데? 낸돈. 그럼 이 경우에 실제로 낸돈 얼마야? 80원이잖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회사가 리베이트를 별도의 수익으로 회계 처리했다 하더라도 무시하고 뭘로 처리해야 돼? 그냥 리베이트는 매입 금액에서 차감해 주셔야 돼요. 괜찮을까요? 최근에 리베이트 다른 데서도 한번 나왔으니까 기억합시다. 그래도 세무사 시험은 진짜 이런 말 그렇지만 거의 우리가 5월에서 4월 우리 이번에 시험 언제죠? 4월 25일? 26일이요? 4월 26일 날 보면 회계학으로 시험 보는 게 2월 달에 회계사 시험 있고 그 다음에 간평사 관세사 마지막이 우리거든요. 심지어 그 사이에 9급 공무원 시험도 있어. 그래서 그 다른 시험들 다 보고 나면 대충 뭐 나올지 알아요. 대충 비슷하거든요. 다른 시험에도 나온 것들 있으면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 그렇죠? 여기까지 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 또 뭐 해야 돼? 우리 좋아하는 거 있잖아. 뭐 있어요? 매입 운임 있죠? 매입 운임 여기 잠깐 봅시다. 여기 LA랑 여기 볼게요. 미국이 있고 인천이 있대. 근데 중간에 택배비가 든대. 택배비 누가 내? 택배비 누가 낼까요? 물어봐도 될까요? 그때 다르죠. 선적지 인도 조건이면 선적하는 순간부터 구매자 거기 때문에 택배비 구매자가 내는 거고 도착지 인도 조건이면 도착하기 전까지는 계속 판매자 거니까 택배비 누가 내? 판매자가 내잖아. 저도 신발 하나 새서 샀어 이거. 그럼 장난 아니지. 그치? 이거 샀다고요. 요거 제가 판매비 제가 냈거든요. 그쵸? 판매비래. 매입운이. 그쵸? 택배비 제가 냈는데 아무튼 요런 거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돼?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면 구매자는 매입 금액에 그냥 자산하면 되겠지. 하지만 판매자는 내가 낸 돈 아니니까 그냥 무시하면 돼. 하지만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면 구매자는 자기가 낸 돈이 아니니까 무시할 거야. 하지만 판매자는 어떻게 돼?
매출 운임이 되겠죠. 1번. 매출 운임은 매출에서 차감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매출 운임은 매출에서 차감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판관비 처리해요. 근데 신기하게 2차 시험에 나오면 또 그냥 스무스하게 매출에서 뺀다고. 매출 운임은 매출에서 빼는 게 아니야. 별도의 판관비 처리지.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문제에서 선적지 인도 조건인지 도착지 인도 조건인지 얘기 안 나오고 그냥 맵이 얼마래. 그럼 그때 어떻게 해주셔야 돼? 그때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한 번만 더 하품하면 가만두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고? 선적지 인도 조건인지 도착지 인도 조건인지 얘기가 없으면 이게 제 긴장 갖췄나요? 자, 선적지 인도 조건인지 도착지 인도 조건인지 얘기가 없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 그냥 가산하는 거죠, 당연히. 그쵸? 얘기가 없으면 매입 금액에 당연히 가산하는 게 맞고, 얘기가 있으면 선적지 인도조건이냐 도척지 인도조건에 따라 고려하는 거지, 문제에 얘기가 없으면 당연히 가산하는 게 맞아요. 괜찮을까? 그래서 매입 운임 나와 있으면 일반적으로는 가산하는 게 맞고, 문제에서 선적지 인도조건, 도착지 인도조건이 있으면 얘는 매입 금액에 가산, 얘는 뭐 무시 할 수 있겠죠. 다만 추가로 2차 목적까지 해서 알아야 되는 게 뭐라고? 판매자가 부담할 거기 때문에 판매자는 얘를 매출에서 차감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판매 관리비 처리한다. 할 수 있겠죠. 다 아셔야 돼. 좋아. 여기까지 해서 매입 운임까지 봤습니다. 어려울 거 없고요. 후불 지급 조건 얘기했고요. 차입원가 얘기했는데 이제는 알 수 있겠지. 차입원가 뭐예요? 재고예산 만드는데 돈을 빌려와서 어쩔 수 없이 이자 비용이 들었대. 그럼 이자 비용 지금 비용 처리하는 게 좋겠어요? 일단은 자산에 얹어주는 게 좋겠어? 일단은 자산에 얹어주는 게 좋겠죠? 그런 걸 뭐라고 그래? 차입원가 자본화라고 하고, 차입원가 자본화하는 금액은 당연히 취득원가로 인식해야겠. 당연히 취득원가로 인식해야겠죠. 뭐 뻔한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관원가 하기 전에 잠깐만 요 얘기해 봅시다. 다른 얘기인데. 나 봐봐요, 여러분. 여기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판매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판매하는 시점이 있거든요. 뭐 똑같은 얘기지만. 그럼 언제부터 유형자산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지? 트러플을 LA에서 사서 갖고 와서 매장에 놨대. 그랬더니 며칠 있다 팔렸대. 언제부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태였어요? 이때부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태였지. 그럼 이 모든 게 다 수익비용 대응이니까 재고예산과 관련된 비용도 언제부터 비용 처리해야 돼요? 이 관련된 비용은 이때부터 비용 처리할 수 있다고요. 괜찮을까? 어렵지 않지? 그럼 재고예산을 취득할 때 재고예산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출들이 있고, 재고예산 취득과 사실은 관련이 없는 지출들이 있어요. 그럼 요 사이에 재고예산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이 있고, 요 사이에 지출이 있을 거고, 또 요런 지출이 있겠지. 괜찮을까요? 요건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 학생? 요건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자산에 얹어주는 게 좋겠지. 아직 수익이 안 나왔으니까. 얘는 어떻게 돼? 수익이 나왔으니까 비용에 얹어주는 게 좋겠지? 얘는 어떻게 해? 재고예산 취득과 아예 관련이 없으니까 비용 처리해주는 게 좋겠지? 요거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어요? 요거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보관원가 있잖아. 그 보관원가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원재료가 있고, 그 다음에 제품이 있죠. 괜찮을까? 그럼 원재료는 지금 요 사이에 있는 거 아니야? 원재료를 지금 만들지도 못했을 텐데. 그 원재료의 보관 비용은 당연히 뭐 해주는 게 맞겠어요? 아직 수익을 창출할 상태가 아니니까 원재료의 보관 비용은 자산에 가산하는 게 맞겠지. 하지만 제품은 어떻게 돼? 이미 팔 수 있는 상태가 됐는데 안 팔려서 창고에 보관 중인 거 아니야, 남의 창고에. 그럼 당연히 보관 비용을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비용 처리하는 게 맞겠지? 근데 문제 기준서에 이런 얘기 있어 없어? 요즘은 진짜로 조금만 뭐라고 하면 소송 걸고 그러기 때문에 기준서에 있는 문구를 그대로 내. 응용 없어. 그냥 똑같이 내. 그럼 원재료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후속 생산 단계에 투입이 필요한 경우라고 하지. 그쵸? 하지만 제품은 뭐라고 그래? 후속 생산 단계에 투입이 필요한 경우 이외라고 얘기해요. 문제 문구가 원재료의 보관 비용이다, 제품의 보관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구분하셔야 돼. 되게 재밌는 거 얘기해 줄까? 실제로 이거 계산 문제 나와 안 나와? 실제로 계산 문제 나오죠. 나오니까 하지. 재고예산 말 문제 나오면 절반은 어디서 나오는 줄 알아요? 절반은 여기서 나와. 지금 여기서
그럼 제가 얘기하는 거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후속 생산 단계에 투입하면 보관 원가는 원재료의 취득 원가에 가산하고 후속 생산 단계에 투입하는 경우 이외면 비용 처리한다? 그럼 나한테 물어봐. 제공품은 어떻게 되니? 그럼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런 걸 왜 고민해? 시험에 안 나오는데. 기준서에 있는 문구가 그대로 나와. 생각하게 안 줘.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그래서 보관원가 얘기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기 노트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 여러분 키핸드북만 보고 있을 테니까 제가 키핸드북을 잠깐 볼게요. 그럼 여기 보관원가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실제로 우리 기준서 문구는 후속 생산 단계에 투입하기 전 보관이 필요한 경우 원재료라고 안 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괜찮을까? 그리고 앞에 보면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키핸드북 앞에 보면 얘들은 비용 처리 못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71페이지 얘네 보시면 두 번째 나와 있지? 후속 생산 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외. 이게 뭐야? 이게 제품의 보관 비용이 되겠죠. 말문제 문구 나오니까 기억하시고.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럼 나온 김에 얘랑 볼게요. 재료 원가 중에서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이 뭐예요? 밀가루 갖고 가다 엎었대. 그거는 그냥 비용 처리하는 게 맞겠지. 괜찮을까요? 재고산 취득과 관련이 없을 테니까. 그 다음에 후속 생산 재고산을 현재 장소 현재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제가 저기 뭐라고 썼어요? 판매 가능이라고 썼지. 근데 기준서에선 판매 가능이라고 안 쓰고 어떻게 고급지게 썼는지 알아? 기준서에서는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야? 이게 판매 가능한 상태라는 뜻이에요. 할 수 있을까? 판매 가능한 상태. 현재 장소 현재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판매 가능한 상태에 기여하지 않은 관리 간접원가.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회계부 마케팅부 직원 급여라고 그랬죠. 당연히 비용 처리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판매 원가. 그냥 뭐예요? 마트에서 만두 잘라주시는 분들 급여. 그런 거는 그냥 판매비로 비용 처리해야겠지. 재고에서 만드는 거랑 관련이 없을 테니까. 할 수 있겠죠. 말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기억합시다. 안 끝났어요. 그럼 넘어가면 다시 키핸드북 보시면 관세 납부금이랑 환급금 있거든요. 관세 납부금이랑 환급금. 관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 보시면 자 여기 배가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있어. 여기가 바다야. 그럼 배가 컨테이너 박스에 물건 싣고 오면 지 마음대로 실어 놓는 게 아니라 보세구역에 넣는다고 그랬죠. 보세구역에 넣고 요걸 갖고 나올 때 세금을 내야 돼. 그걸 뭐라고 그래요? 관세. 그럼 우리 관세 납부금이 있을 텐데 관세 납부금은 재고산 취득 원가에 더해줘야 될 것 같아요? 빼줘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더해줘야지. 이거 안 내면 갖고 나가서 장사를 할 수가 없어. 관세 환급금은 어떻게 돼요? 환급금은? 이거는 차감해야 돼. 이거 제 기본서에 교수님 책들 보면 요거 매출원가에서 차감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번에 회계사 2차 시험에 나왔거든요. 관세 환급금은 그냥 매입금에서 빼면 돼. 근데 내가 궁금한 게 뭐냐면 이번에 회계사 2차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관세 환급금은 환급받는 시점에 매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거예요. 환급받을 수 있을 것 같을 때 차감하는 거예요. 환급받을 수 있을 때 같을 때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관세 환급금은 매입금액에서 차감해. 근데 언제 차감하는데 환급이 확실할 때까지 차감하지 않고 환급받을 때 미안해요. 힘들어 나도. 자 보시면 환급이 확실할 때 차감한다. 환급 받을 때가 아니야. 그래서 문제에서 환급은 내년에 받는데 올해 환급 받을 게 확실하대. 그럼 올해 거에서 그냥 빼준다고요. 할 수 있겠지? 환급 받을 것이 확실할 때 차감하는 거예요. 환급 받았을 때가 아니라. 그래서 문제에서 아직 환급 받지 않았다 그래도 환급 받을 때 확실하다면 빼주셔야 돼. 괜찮을까요? 여기까지요. 다 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매입까지 다 했어요. 실제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말 문제가 꽤 나오기 때문에 정리해 주셔야 돼. 여기까지. 좋아. 그럼 이거 문제가 너무 쉬워서 얘기하기 좀 그런데 그래도 내용 정리 한번 해봤으니까 말 문제는 이따 모아서 한 번에 풀고 우리 기출 유형 정리해보면 기본서에도 있는 완전 기본형 문제죠.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65페이지 요거 봐봐요. 너무 쉬워서 안 하고 싶은데 그냥 한 번만 해볼게요. 그쵸? 자 보시면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이 존재하지 않을 때 매출원가를 물어봤어요. 선생님 아직 매출원가 안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니 근데 봐봐요. 재고자산에 티계정을 이렇게 그려봐. 그럼 재고자산에 티계정을 그려보면 문제 자료가 지금 뭐 있어요? 기초 있지?
기초재고 얼마예요? 12만원? 와, 문제 보면 뭐도 있냐면 기말재고도 있어. 기말재고 얼마래요? 75,000원. 근데 문제 뭐 물어봤어요? 요거 물어봤잖아. 매출원가. 그럼 사실상 요거 뭐 구하는 문제예요? 올바른 매입액 구하는 문제가 되겠지. 괜찮을까요? 그럼 매입액 보시면 당연히 단기 매입액 50만원 더해주고요. 매입 운임인데 선적지 인도 조건이니까 더해줘야 돼, 안 더해줘야 돼? 더해줘야겠지? 보험료나 하용료를 내지 않으면 배를 실어서 안 갖고 와, 재고자산을. 더해줘야 되고요. 매입 할인, 매입액을 줬기 때문에 빼주는 게 맞겠죠? 매입 애누리 빼주는 게 맞겠죠? 관세 납부금 더해주는 게 맞겠죠? 관세 환급금 빼주는 게 맞겠죠? 여기까지는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쭉 계산하면 올바른 매입액이 얼마 나올까? 올바른 매입액이 50만 7천원 나와요, 여기. 괜찮을까? 그럼 당연히 매출원가 얼마 나오겠어요? 12만원에서 50만 7천원에서 7만 5천원 빼주니까 매출원가 얼마 나와? 나 계산 잘못한 것 같은데? 아, 4번 나와요? 55만 2천원?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봐봐. 이런 거 또 나와, 안 나와? 이런 건 또 안 나와. 그냥 한번 풀어본 거예요. 아, 선생님 문제를 좀 업데이트 해놓지 그랬었어요. 이 이후에 나온 적이 없어요, 세무사 회계사 시험에. 매입액은 최근에 관세사 정도만 한 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다음에 또 풀 문제 안 풀 문제야? 다음에 또 풀 문제가 아니에요. 그쵸? 그냥 한번 정리하는 거야. 괜찮을까요? 좋아요. 여기까지 했고요. 우리 이제 원가의 배분 중에서 수량 배분하고 재고 예산 조정해야 되는데 인원이 많으니까 좀 쉬었다 올게요. 쉬었다 오겠습니다.